할머니,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경찰 신문실. 75세 할머니 앞에 놓인 건 빳빳한 새 돈 뭉치였습니다. 150만 원, 152장. 은행에서 막 찾아온 듯한 연번 지폐들이죠. 우리 아들 때문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 2명, 횟집 사장, 그리고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다음 순간 들려온 할머니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이야기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뒤늦게 진실을 알고 무너진 한 남자의 고백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왜 그날 횟집 사장 김태원 씨가 혼자 가게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눈물을 흘렸는지를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태원 횟집을 운영하는 김태원입니다. 올해로 업력 32년째예요. 아버지가 시작하신 가게를 이어받아 여기까지 왔죠. 이 시장에서 나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선 보는 눈만큼은 자신 있고 사람 보는 눈도 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본 건 단순히 이상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4월 초순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더니 나는 그 교훈을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무리하고 직원 민준이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끼익끼익 낡은 바퀴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리어카 하나가 가게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있던 건 한 할머니였어요. 순간 제 시선이 할머니의 발에 멈췄습니다. 운동화 앞코가 완전히 찢어져서 발가락이 그대로 보이고 있었거든요. 아, 할머니의 옷차림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점퍼는 색이 발에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고 바지는 무릎 부분이 다 헤어져 있었어요. 손은 거칠게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된 노동을 하신 흔적이 역력했죠. 기초생활수급자시려나. 어서 오세요, 할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가난해 보이는 손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니까요.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광어회 20kg. 네? 제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어회요. 20kg. 지금 바로 포장해 주세요. 20kg?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광어회 20kg은 일반 가정에서 주문할 양이 절대 아닙니다. 결혼식 피로연 회사 행사 아니면 식당 납품용이죠. 금액으로 따지면 150만 원이 넘어요. 할머니, 광어회 20kg면 양이 엄청 많은데요. 혹시 행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잔치라도? 그냥 필요해서요. 20kg. 빨리 부탁합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리어카를 붙잡고 서서 마치 자동응답기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손님이니까요.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4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민준이에게 지시했어요. 민준아, 광어 20kg 손질 들어간다. 빨리 준비해. 네. 사장님 20kg요? 대박. 오늘 매출 좋은데요? 민준이는 신이 났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한데. 40분 후 광어회 포장이 완료됐습니다. 스티로폼 박스 2개에 꽉 차게 담았죠. 민준이가 박스를 할머니 리어카에 실어드렸어요. 할머니, 계산은 안에서 하실게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계산대로 오셨습니다. 총 152만 원입니다, 할머니.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품속에서 낡은 천 보따리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돈뭉치를 꺼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새 돈?
은행에서 막 찾아온 듯한 번호가 연번으로 찍힌 빳빳한 만원권 묶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한 장 한 장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할머니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152장, 단 한 장도 틀리지 않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가 돈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으며 할머니의 손을 봤어요. 굳은 살로 가득한 손, 거칠게 갈라진 손. 평생 고된 일을 해온 흔적이 역력한 그 손이 15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안 맞아. 감사합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끼익끼익 녹슨 바퀴 소리를 내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민준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사장님, 대박 아니에요? 한 번에 150만 원. 그러게.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 할머니 옷차림 보셨죠? 근데 새 돈 뭉치라니. 민준이도 느낀 거였어요. 그 위화감을.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어.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정확히 오후 2시. 끼익끼익. 똑같은 리어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역시나 어제 그 할머니였어요. 광어회 20kg.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주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도 20kg 사가셨잖아요. 혹시 어제 거 문제 있으셨어요? 문제 없어요. 오늘도 20kg 부탁합니다. 어제 그 많은 양을 다 처리했다고. 저는 의아했지만 주문을 받았습니다. 40분 뒤 똑같이 152만 원을 새 돈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또 사라졌습니다. 사흘째, 광어회 20kg. 나흘째, 광어회 20kg. 닷새째, 광어회 20kg. 매일 정확히 오후 2시. 할머니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시간, 같은 주문, 같은 금액. 일주일째 되던 날 민준이가 제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할머니 옷차림은 저렇게 남루한데 매일 150만 원씩 쓰잖아요. 벌써 1000만 원 넘었어요. 혹시 불법적인 거 아닐까요? 돈 세탁이나 아니면 누가 할머니를 이용해서 뭔가 하는 거라든가. 민준이의 말에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10일째 되던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겠지? 그런데 정확히 오후 2시 할머니는 나타났어요.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리어카를 끌고 오신 겁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할머니를 보며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쉬셔야죠. 감기 걸리시겠어요. 괜찮아요. 광어회 20kg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조로웠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마치 녹음된 음성처럼 들렸어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뭐가 그렇게 급한 거야? 그날 저는 할머니께 우산을 하나 드렸습니다. 낡았지만 쓸만한 우산이었죠. 할머니는 우산을 받아들고는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분, 뭔가 힘든 일을 겪고 계신 거야.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컸습니다. 15일째, 20일째. 할머니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제 계산으로는 이미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쓴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 혹시 할머니가 범죄에 이용당하고 계신 거라면 내가 확인해야 해. 21일째 되던 날 저는 민준이에게 가게를 맡기고 할머니를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나 좀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 가게 부탁한다. 네, 사장님. 혹시 할머니 때문에? 응.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오후 2시 정확히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주문, 똑같은 결제.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떠나자 저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갔어요. 할머니는 자갈치 시장을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그런 동네였죠.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설마 들킨 건가? 저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숨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살피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15분쯤 걸었을까요? 할머니는 한 골목 안쪽 낡은 판잣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붕은 함석으로 덮여 있었고 벽은 시멘트와 나무 판자가 뒤섞여 있었어요. 대문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냥 천 하나 걸쳐놓은 입구였습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인가? 할머니는 리어카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무거운 박스를 할머니 혼자 들어 올린다는 거였어요. 75세 할머니가 20kg 넘는 박스를 온몸에 힘을 주고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안에 대체 뭐가 있는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판잣집 옆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뭐야 이게? 좁은 방 안에 업소용 대형 냉장고 2대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 낡은 판잣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 것처럼 보이는 스테인리스 냉장고 2대. 할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고 스티로폼 박스를 안에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어제, 그제, 그 전날 넣었을 박스들은 다 어디 간 거지? 그때였습니다. 컵컵컵. 안쪽 방에서 심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재빨리 냉장고 문을 닫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아, 괜찮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목소리였어요. 저는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침 소리, 그 냉장고 매일 사라지는 광어회 20kg. 혹시 누군가 갇혀 있는 건가? 아니면 불법으로 유통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아픈 사람이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저는 민준이에게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그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진짜 이상한데요. 나도 그 생각은 하는데 만약 내가 잘못 본 거라면 그냥 할머니가 사정이 있으신 건데 괜히 신고해서. 근데 사장님 매일 150만 원씩 쓰잖아요. 20일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민준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날 오전 형사 두 분이 가게로 오셨습니다. 박 형사님과 이 형사님이었어요. 김태원 사장님이시죠? 신고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20일간 있었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뒤를 밟았는데 판잣집에 냉장고가 2대나 있었어요. 근데 어제 산 회는 하나도 없고 안쪽에서 남자 기침 소리도 들렸고요. 박 형사님은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 확실히 수상한 점이 많네요.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저희가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오후 2시 형사 두 분은 가게 안쪽에 숨어서 대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시 끼익끼익 리어카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 광어회 20kg. 똑같은 주문이었습니다. 포장을 하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어요. 계산이 끝나고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나가려는 순간 할머니 잠깐만요. 박 형사님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죠. 저희 경찰입니다. 할머니,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고 계셨죠. 박 형사님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매일 이렇게 많은 양의 회를 구매하시는데 혹시 어디에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이 형사님이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혹시 누가 할머니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할머니가 힘든 일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제야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때문에. 아드님이요? 응. 우리 아들이 아파. 많이 아파. 할머니는 천천히 끊어지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의 아들 성민 씨는 45세. 3년 전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3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달 길어야 2달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생 좋아한 게 회예요. 바다 옆에서 자라서 그런가. 어릴 때부터 회만 보면 눈이 반짝거렸어요. 근데 아프고 나서는 입맛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회를 사가신 거군요. 응. 그런데 신기하게 회는 먹어요. 조금씩이지만 먹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사다 줬어요. 신선한 거 좋은 거로.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마련하신 겁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팔았어요. 집을요? 응. 우리 영도에 작은 집 하나 있었어요. 아들 아프기 전에 살던 집. 거기 팔았어요. 1억 좀 넘게 받았지. 1억. 할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비로 많이 썼어요. 근데 결국 의사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아들이 집으로 왔어요. 저 판잣집으로. 그래서 남은 돈으로. 응. 남은 돈으로 단 한 가지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신선하게 먹이는 거.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형사님이 물었어요. 하루에 20kg면 아드님 혼자 드시기엔 너무 많은 양 아닌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우리 아들이 말했어요. 자기 혼자 먹기 아까우니까 동네 사람들 나눠주자고. 자기도 얼마 못 사는데 혼자만 좋은 거 먹으면 마음이 안 편하다고. 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나머지는 내가 동네 어르신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나눠줘요. 다들 좋아하셔요. 이렇게 좋은 회 처음 먹어본다고. 그래서 냉장고가 항상 비어 있었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열흘치 정도. 그럼 끝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의사 선생 말로는 우리 아들도 그쯤이면.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박 형사님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 형사님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는 벌써 울고 있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나 잡아가려고 온 거지. 괜찮아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데려가세요. 근데 부탁 하나만 할게요. 우리 아들한테는 엄마가 경찰서 갔다는 말 하지 말아줘요. 걱정할까봐. 박 형사님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박 형사님과 이 형사님은 할머니 사연을 경찰서 내부에 공유했고 경찰관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습니다. 저도 민준이도 그리고 시장 상인들도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한 달 뒤 우리는 할머니께 모은 돈을 전달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였죠. 할머니는 처음엔 완강히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아드님께 더 오래
더 많이 맛있는 걸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받아주셨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이 알면 얼마나 좋아할지. 그로부터 2달 후, 성민 씨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고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할머니가 매일 나눠주신 회를 드셨던 분들이었죠. 우리 아들 말이야. 마지막까지 회 먹었어요. 맛있다고 웃었어요. 그걸로 됐어요.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의 그 말을 전해 들은 저는 그날 밤 가게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수상하다고 의심했어요. 물론 제 신고가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범죄의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할머니의 마지막 헌신을 저는 의심의 눈으로 봤으니까요. 이제 할머니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리어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가끔 시장에서 할머니를 뵙는데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계시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면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세요. 저도 깊게 인사를 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겉모습으로, 행동으로, 첫인상으로 판단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사연이, 아픔이, 사랑이 있어요. 구멍난 신발을 신은 할머니가 150만 원을 쓸 때 우리는 의심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 한 번의 질문이 의심을 이해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의심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 것. 할머니 그리고 성민 씨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시길, 그리고 이번에는 아프지 않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